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오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아마 우리 농업 현장이나 또 농촌 현장에 많은 농업인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땀 흘려서 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농업인들 힘내시라고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 잠시 마이크를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마도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조지현 의원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박수 치면 박수를 좀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농업인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농림부 장관님께서는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셨을 것 같고 우리 차관님 나오셨는데 2025년 예산 정부 예산안에서 예, 농업 이 지원 관련해서 주요하게 대표적인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저희의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스마트하게 바꿔가는 그런 사업, 그리고 저희 수출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올해 최초로 아마 농식품 수출이 100억 불을 넘을 것 같은데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농업인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나 소득,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뭐 직불금도 3조 4천억까지 늘리고, 또 내년부터 신규로 저희가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농업인의 경영 소득을 안정시키는 사업, 그밖에 우리 국격이 높아지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또 재해보험 사업, 또 여러 가지 그 공간, 농촌 공간을 좀 더 살기 좋게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자 합니다. 네,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기재부에서도 예산적인 뒷받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그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오후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도 있을 텐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경제 정책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민간 주도 그리고 시장 중심의 경제로의 어떤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우리가 징벌적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를 하고 또 원전 생태계도 복원을 하고 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7대 우주 강국으로 이렇게 도약하기 위한 우주 항공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성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내적인 우리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고 우리 서민들께서 이렇게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2025년도 예산안에 저는 이 민생 지원 사업들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2025년 예산안에서 민생 지원과 관련된 주요한 대표적인 사업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이 저는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간 생계급여가 그 24년도 2,560만 원에 이어서 25년도도 141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어떤 정부보다도 저희가 가장 많은 그 큰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맞춤형 지원, 금융 지원과 그다음에 새출발 기금, 그다음에 취업 지원, 이런 부분들,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일경험, 그다음에 청년 주택 드림 대출, 국가 장학금, 병봉급, 주거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의 역대 최대 규모는 25만
2,000호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 국민 중에서 좀 어려운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취약계층이 전 국민 중에 한 30%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6조 원 정도의 그 어떤 소득 보조,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필요한 부분도 장학금이면 장학금, 주거면 주거, 뭐 이런 부분들이 한 46조 원이고, 그래서 그게 뭐 올해 예산에는 한 4조 원 정도 늘어서 46조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 추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부총님 여러 가지 뭐 사업들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렇게 길거리 나가 보면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참 아직도 어려움들을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이 예산 안에서 이 소상공인에게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좀 담겼습니까? 네,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저희 5.9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중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금융 비용이라든지 높은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채무 부담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금융 부담 완화를 요청을 하셨고, 그 외에 또 배달 택배비 같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상황 30만 변화에 원, 따른 네, 비용이 지원하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신장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 5.5조 원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재기 지원하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이런 지원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님 나오셨죠. 네. 특히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조 소공인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은 네, 당연히 아실 그렇습니다. 거고, 네. 지난 60년간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200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뭐 세계에서 거의 4, 5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 63만 개의 이 제조업체 중에 한 88%가 넘는 그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10인 이하의 어떤 영세한 업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200명 이상의 어떤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한 0.25% 정도에 불과할 텐데, 근데 이제 영세한 이 소공인들이 직접화를 해서 결국 시너지를 또 이렇게 발휘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에 한 2,600개 이상의 이 소공인들의 직접지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직접 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지역 중에 특정한 지역을 직접 지구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51개 정도 51개. 지정이 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네.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구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중기부는 현장 검사라든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접 지구를 지정을 받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죠? 직접 지구를 위한 가장 큰 지원이 이제 복합지원센터에 건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하드웨어를 두고 공동으로서 이제 제품의 개발, 뭐 전시 판매까지 되는 원스톱이기 때문에요. 이걸 지자체와 저희가 2년에 걸쳐서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복합지원센터를 제가 설치하고 있고, 이건 현재 누적으로 12개 전도 전국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 이게 그 국비와 지방비가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면 사실 지방에 이렇게 재정이 넉넉한 곳에는 뭐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겠지만 영세한 그러니까 그 지방 재정도가 열악한 네.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좀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느 정도의 그렇다고 해서 직접 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실 센터를 만들 수 있는 25억 원 정도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지원으로 이게 충분히 육성이
되겠습니까? 예, 네. 저희가 이제 12개 정도 해봤을 때 그 2년간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건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 쪽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건립보다는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공인과 관련돼 있는 별도 소상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들은 저희 뿌리 산업도 지켜가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소공인 대책을 별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합지원센터의 운영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활성화가 가능할지 지금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12민마 제조 소공인 육성을 위해서 당연히 직접 지구 조성하고 그리고 소공인 특화센터 운영하고 그리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가 지정되거나 지구가 지정된 곳에 지자체 한해서만 좀 이 정책적인 효과를 본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타 지역에 모든 지자체에 다 이걸 설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거점으로 이렇게 두게 될 텐데 그러면 옆에 주변 지자체에도 뭔가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네. 어떤 정책적 조화를 좀 잘 이뤄야 되겠다라는 네. 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광역이라든지 좀 중점적으로 전담 기관을 두고 네. 전체적으로 좀 관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그 종합 대책 속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모델리티를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또 한 가지는 그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요하게 이렇게 경영 여건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융 지원, 전기료 지원, 뭐 인건비 지원하는 이런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있고 또 판로 확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파트도 있고 또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을 재기를 지원하는 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소상공인 이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또 상점가 이걸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센터가 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제가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 특히 대출부터 시작해서 정책 자금을 어떻게 지원받고 뭐 신청을 받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 상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하고 있던데 현재 77개 정도 센터가 그렇습니다.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개의 센터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습니까? 사실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센터에 3 내지 5명 정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하나 4개 정도 지자체 정도 관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9개까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 지자체를 관할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센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 해서 사실 그 좀 불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우리 그 시장 상인들도 많이 뵙고 이렇게 현장의 의견들을 들었는데 이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사실 소상공인 업무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역별로 또 센터를 더 많이 두고 또 인원을 더 두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같은 걸 보고 좀 신천적으로 논의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센터 같은 경우에는 9개 지자체를 관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인력 확충도 되어야 인력 되겠고 확충이 필요합니다. 센터의 어떤 지자체 관할하는 지자체에 대한 어떤 조정들도 일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게 지역 활성화 그리고 이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통 시장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려면 소상공인들 지원이 정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좀 예산적인 뒷받침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국토 장관입니다. 국도 대체도로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기존 국도의 어떤 교통량도 분산을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에도 저는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관님 같은 의견이시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경제성만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서는
당연히 타당성 조사에서 낮게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게 경제성 분석 결과로만 지역 간의 어떤 이걸 평가한다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 저는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조지현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일단 그 국도 대체 우회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대로 기존 국도가 교통량이 많아서 기존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기존 국도 대체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질의 말씀해 그런데 주신 장관님. 경제성뿐만 아니고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이 균형 발전성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더니 최근 10년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어떤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뭐 완료됐거나 이렇게 하던데 그 중에 뭐 다소 비식값이 낮은 경우에도 추진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면 가감하게 이거를 지역 낙후도라든지 어떤 정책성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네, 장관님께서 오늘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뜻의 지지를 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을 더 많이 보고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을 한 40% 보고 이 정책성, 균형 발전성 이런 것들을 한 60% 정도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잘 한번 협의를 해서 네, 발전시켜.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을 일단 먼저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그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한 후반부 사업들을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필요한데 당연히 해당 구간만 이제 비식값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되게 굉장히 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대하고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차원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이슈가 되는 구간은 반드시 현장을 철저히 가서 좀 현장 실태를 잘 봐라 그런 지시를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정감사에서 좀 질의를 드렸던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문제랑 그리고 저기 응축성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셨는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회 조사관 좀 확충돼야 된다라고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그 조사관들의 어떤 업무를 이렇게 파악해보고 현행 그 인원수 대비 너무 과중한 업무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조사관이 196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처리한 사건이 한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한 101건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건데 그럼 조사 보고서 쓰고 사실관계 조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인력이 총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행안부랑도 당연히 협의를 보셔야겠지만 이 증언과 관련된 부분들도 끝까지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위의 이 조사관들이 이래 조사를 하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특정 업무 경비 그러니까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환노위원으로 계실 때 아마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진전은 이렇지만 아직도 이분들의 그 활동비가 다른 여타 그 부처의 조사관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총리께서도 좀 그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제가 국정감사 때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지적드렸고, 그런데 응축성 미세먼지를 관리하려면 로드맵 마련하기 위해서 측정 기술, 배출량 산정 방법 여기에 대한 R&D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이후에 자료 이렇게 제출받아 보니까 내년도 R&D 계획이 2개 과제에 6억 원이 전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환경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인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 또 제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을 내일 우리 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한 50분 정도가 지금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방향을 같이 하고요. 저희가 지금 1,100억 원짜리 R&D 사업에 대해서 예타 대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타가 잘 대상 선정되면 예타를 거쳐서 R&D 사업을 해서 말씀하시는 로드맵과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할 거고요. 아마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에서 이 농축성 미세먼지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할 정도까지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지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의 신영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